너희 원자 모형의 변천사를 지난번에 했는데 원래 돌턴이 깨지지 않는 원자를 제안했잖아. 그런데 톰슨의 은극선 실험으로 전자라는 걸 발견하게 돼서 원자는 물은 형태의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있고 전자가 푸딩에 건포도 박혀있듯이 박혀있다. 이런 모양을 제안했는데 러더퍼드가 자기 선생님의 실험 이런 이론이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실험을 하면서 알파 입자를 쐈는데 다 통과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약간 비껴나가거나 되돌아오는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원자의 핵을 제안하게 되지. 그래서 원자의 내부에 중심부에 플러스를 띠는 핵이 있고 원자는 대부분이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 전자는 아마 그 주변을 돌고 있지 않을까. 이런 모형을 제안했다고 했어.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의 모형수를 만들면 전자가 돌다가 결국 원자에게 흡수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원자가 크기가 유지가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후대에 보어라는 사람, 후대라고 해도 막 그 시기야 똑같아. 보어라는 사람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다가 원자는 여기 이 러더퍼드 얘기처럼 전자가 이렇게 그냥 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전자의 껍질 개념을 제안했지. 전자 껍질 얘기하면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어. 핵이 있어. 그러면 핵의 주변에 전자 껍질이 있는데 껍질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는 수준이 아니라 껍질이 무한대 있다 그랬어. 무한대. 그런데 그 껍질들의 에너지가 똑같지가 않은 거야. 그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는데 껍질이 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크기도 커질 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높아지더라. 그래서 그것들을 이 사람이 이제 이런저런 연구를 하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간격이 첫 번째 껍질하고 두 번째 껍질 사이의 간격이 엄청 큰데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껍질로 가면 간격이 확 줄고 더 줄고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가면 더 줄고 이러면서 점점 거의 간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붙어있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껍질이라는 것을 정했는데 결국 껍질이 몇 번째 껍질이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수치를 붙였는데 N이라고 이름 붙이는 수치를 쓰기 시작했어. 얘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쭉 이렇게 해서 무한대 껍질까지 존재하는 이 사람이 이제 이 껍질에 해당하는 에너지 계산하는 걸 또 N이라는 값을 이용한 수치로 따졌는데 해보니까 결국은 더 위에 어디서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에너지가 달라지더라라는 걸 알게 됐고 일단은 모든 아이들은 다 사실 그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는 전자만 그런 건 아니야. 다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장 안정된 위치에 처음 배치가 될 텐데 그 수소 가지고 연구했잖아요. 전자 하나니까 첫 번째 껍질에 이렇게 배치되는 게 기본이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상태, 기본의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불러요. 바닥 상태는 안정한 상태인 거고 이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자기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 껍질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다른 껍질로 튀어 올라가게 돼서 뭐 위에 지금 선생님이 여기 껍질이 두 개만 있는 것처럼 그리긴 했지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자기가 원래 존재해야 되는 데가 아닌 거잖아.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들뜬 상태라고 한다고 했지. 이 들떠 있는 게 또 한없이 유지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돼 있던 애가 결국은 다시 내려오게 될 텐데 내려오면서 방출하는 빛이 우리가 봤을 때 스펙트럼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빛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 선 스펙트럼이라고 관찰을 했고 이어져 있지 않다. 불연속적이다. 여기에 포인트를 둔 거야. 그래서 결국 전자가 있는 위치들을 우리가 껍질이라고 설명을 할 건데 전자의 껍질을 이야기할 때 그 껍질이 연속되지 않은 쭉 이어져 있지는 않은 그런 불연속적인 아이들이 껍질로 존재하게 된다. 거기에 전자가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보어의 원자 모형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때 많이 쓰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지.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이 사람이 수소만 가지고 연구를 했어. 그 수소만 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안 맞는 게 생겨. 다른 전자가 두 개만 돼도 전자 간의 반발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전자 하나 있는 애랑 뭔가 완전 다른 형태, 완전 다르진 않지만 약간 오차들이 막 이렇게 생겨. 그 다음에 스펙트럼 관찰을 그 전에는 수소가 아닌 다른 아이들을 봤어도 수소 이 원자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어. 그런데 정밀한 기술이 조금씩 발달하다 보니까 스펙트럼을 잘 관찰해 보니까 수소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애들은
선이 하나만 있을 것 같은 위치에 세밀하게 선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될지? 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 거지.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계속 움직이는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위치를 지정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전자가 2개 이상 되면 어쨌든 반발력의 문제 때문에 오차가 발생해서 이게 적용되지 않더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 것인가? 확률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전자의 존재하는 그것을, 전자의 존재의 위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서 확률적으로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 요것들을 점으로 찍어서 표현하는 모형을 쓰기로 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쓰는 전자구름 모형이라고 말해요. 전자구름 모형은 전자를 점처럼 찍는 거야. 그 전자를 점으로 찍어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으면 점이 많이 찍히겠지. 확률이 적으면 적게 찍히잖아. 점이 많이 찍히면 전자 존재할 확률이 높고, 그 퍼센트, 몇 퍼센트 정도 확률이 되나 이걸 따져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90% 정도 되는 대로 이렇게 라인을 그렸어. 그걸 경계로 해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들을 지정했는데, 그렇게 확률적으로 나타낸 것들을 뭐라고 부르기로 하느냐? 오비탈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그래서 너희들 교재에 그 85페이지에 괄호 1번에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써 있어. 오비탈을 나타내는 방법. 1번에 오비탈은 뭐라고 해? 원자핵 주위의 공간에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 분포를 나타낸 거예요. 확률이야 결국. 2번에 오비탈을 나타내는 방법은 전자의 발견 확률을 점으로 찍은 다음에 걔네들의 경계를 우리가 그을 거긴 해. 근데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이상 되는 곳이 중요한 거야. 90%까지를 경계로 잡아서 그 경계면을 정해서 오비탈이라는 걸 나타냈다. 근데 오비탈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인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실제로 전자가 있을 거라고 예측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아직 껍질을 버리지 않았어. 전자의 껍질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보어가 제한한 전자 껍질은 그대로 살아있고, 거기에서 오비탈이라는 추가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택배를 생각하면 쉬워. 택배. 선생님이 화장품을 택배로 시켰어. 그럼 택배가 도착하겠지? 그러면 일단 내가 받으면 무슨 상자를 받아? 택배 상자를 받을 거 아니야? 그 택배 상자가 전자 껍질 같은 거야. 그런데 택배 상자를 뜯어. 그럼 그 안에 화장품이 덩그러니 들어있는 게 아니라 화장품 상자가 있을 거 아니야. 화장품 상자가 오비탈의 개념이고, 그 화장품 상자 안에 있는 화장품이 전자인 거야. 그 오비탈은 어떤 개념이냐면 전자 껍질과 연결되어 있어, 연관이 있어. 그리고 실제로 전자가 위치하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전자 껍질 속에 있는 속껍질 정도의 개념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수소는 전자 껍질로도 그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지만 전자가 2개 이상만 되면 껍질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실제로 확률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설명하는 함수를 만든 거야. 근데 우리가 그 함수 값을 계산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계산 안 할까 더 복잡해. 더 복잡한데, 선생님이 화학 처음 1단원 할 때도 얘기했지만 화학은 잘 모르겠는데 계산할 수 있어. 잘 모르겠는데 답을 찾을 수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네들은 어떤 걸 이용해서 이거를 답을 찾아낼 수 있냐면, 불연속적인 것을 설명하는 수치를 이용해서,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자수라고 하는데, 양자수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전자가 존재하는 위치와 관련된 불연속적인 그런 상황과 관련된 것을 설명하는 양자수가 4개가 존재할 거야. 4개의 양자수에 대해서 볼 거야. 어디로 먼저 가냐면 86페이지에 양자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양자수가 4가지가 나와요. 양자수가 4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이미 했어. 첫 번째 양자수는 뭐야? n이라고 써있는 양자수. 이거는 주 양자수라고 불러. 프린시플 퀀텀 넘버라고 해요. 영어 이름을 알 필요는 없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양자수야. 이거는 껍질을 결정해. 그래서 전자 껍질을 결정한다. 몇 번째 껍질인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돼. 근데 껍질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껍질의 에너지 계산하는 시계도 등장하잖아. 그 해당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얘는 1부터 시작해. 1,
2, 3, 4 쭉 해서 뭐까지 가는 게 무한대까지 가능하겠지? 1부터 시작하는 정수값으로 결정돼요. 그래서 n이 1이면 첫 번째 껍질, 2면 두 번째 껍질, 3이면 세 번째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그 껍질에 해당하는 에너지 계산할 때 n 값이 들어가잖아. 해당 껍질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요런 아이들이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양자수가 있는데 L이라고 우리가 쓸 건데 부양자수라고 해요. 또는 방위 양자수라고 불러요. 부양자수라고 해서 세컨 퀀텀 넘버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아지무살이라고 읽어야 돼? 이렇게 부르기도 해. 이게 약간 방위의 뭐 이런 뜻일 거야. 그래서 이건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 방위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 얘가 결정하는 건 어떤 오비탈이 존재하는가를 결정하는 거야. 첫 번째는 그러니까 껍질 안 버린 거야. 껍질을 결정하고, 두 번째 양자수는 오비탈이 어떤 게 있느냐를 결정을 하는데, 얘는 오비탈 결정. 그러니까 오비탈을 결정하는 오비탈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잖아. 여러 종류가 있어. 그리고 얘는 0부터 시작해. 0, 1, 2 쭉 가서 어디까지 있냐? n-1까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양자수는 주양자수가 얼마냐에 영향을 받겠지. 주양자수가 몇이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주양자수가 1이야. 그러면 부양자수는 몇 밖에 없어? 0밖에 없겠지. 주양자수가 2야. 그러면 부양자수는 0, 1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주양자수가 3이야. 그러면 부양자수는 0, 1, 2 이렇게 n-1까지 개수가 존재하게 돼. 그런데 이게 뭘 결정해? 오비탈이라는 걸 결정한단 말이야. 오비탈 어떻게 결정하냐면 L이 0이면 무조건 S오비탈이라는 애로 결정이 돼요. 두 번째 껍질 같은 경우에는 0도 있고 1도 있잖아. 그러면 일단 무슨 오비탈이 존재해? S오비탈, 아직 이거 오비탈 설명도 안 했어. S오비탈이라는 애가 존재하고 1에 해당하는 애는 P오비탈이라고 불리는 애인데 이런 애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n이 3일 때는 0, 1, 2 세 개의 값이 존재하잖아. 아까 0이면 무조건 무슨 오비탈이 존재하면 S오비탈이 존재해. 1이면 P오비탈. 그럼 2면 뭔가 또 하나 더 있겠지. 얘는 D오비탈이 존재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네 번째 껍질은 SP, D 다음에 뭐가 또 하나 있겠네? 다섯 번째 껍질은 5개가 있겠네? 여섯 번째 껍질은 6가지가 있겠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종류가 늘어나.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S부터 시작을 해. SP까지는 그렇고 D까지도 그렇고 D 다음에 F가 있어. SP, DF는 좀 약간 뒤죽박죽이잖아.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좀 힘들어. F 이후에는 알파벳 순서대로. F 다음에 뭐야? G, H야 이렇게 가겠지? 그러나 그 뒤에 것까지 볼 일도 없고 사실 우리는 F까지도 거의 안 보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P 정도까지만 나와. D도 잘 등장을 안 해. 근데 선생님 D를 채우는 것까지는 해볼 거야. 여하튼 요런 아이들, 오비탈이라는 아이들이 종류가 하나가 아니다.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종류를 결정하는 애가 L, 부양자수란 애다. 근데 양자수가 4개라 그랬잖아. 그럼 또 어떤 양자수가 있냐면 ML이라고 써있는데 자기 양자수라고 해요. 마그네틱 퀀텀 넘버라고 해요. 자기 양자수. 뭔가 자기 양자수 뭐 막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얘는 되게 좀 어이가 없지만 방향을 결정해. 방향성을 결정해. 응? 방향성? 막 의아해. 방향자수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L부터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지. L이 0이야. 그러면 ML은 몇이겠어? 0. 얘는 마이너스 붙이나 마나니까. 그 다음에 L이 0이면 아까 ML이 0. 1이면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존재해. 대충 순서 알겠어? 그럼 얘는 0이니까 0이야. 얘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존재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냐면 방향성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근데 그 방향이라는 게 우리가 얘를 바라봤을 때 특정한 방향에서 봤을 때 모양이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방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아까 S오비탈이라는 애 있잖아. S오비탈은 구형이야, 구형.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보통 축에다가 많이 배치를 해. 그럼 축에다가 배치를 하면 X축, Y축, 입체적이니까 무슨 축도 있어? Z축 있겠지? 거기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점으로 찍어서 표현하면 대충 이런 형태를 띠게 돼. 무슨 형이야? 구형을 띠게 된단 말이야. 이게 S 오비탈. 방향성이 0, 방향성이 하나야. 그 말은 내가 여기서 쳐다보든 여기서 쳐다보든 여기서 쳐다보든 모형이 어때? 똑같아. 어느 방향에서 보든 아무 상관이 없어. 특정한 방향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양자수 숫자가 0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몇 개 나오는 게 중요한 거야. 한 종류 나오는 게 중요한 거야. P오비탈은 지금 숫자가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잖아. P오비탈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뭐라고 부를까? 애들이 내가 이거 아령형이라고 했더니 오늘 수업 1시간 했는데 했어. 근데 아령형이라고 불러. 아령형. P오비탈. 얘는 내가 여기서 바라볼 때랑 여기서 바라볼 때랑 여기서 바라볼 때 모양이 똑같아? 달라. 모양이 달라.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얘가 단순히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른 모양이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축에 어떻게 배치된 아이들이 존재하는가가 되게 중요해. 얘는 X축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 아이도 있고 Y축에 배치되어 있는 아이도 있고 모양이 똑같아. P오비탈이야. Z축에 배치된 아이들도 있어.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가져요. 그래서 숫자가 몇 개가 나온 거야? 3개가 나온 거야.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D오비탈은 5개 숫자가 나왔으니까 방향성이 몇 개야? 5가지의 방향으로 5가지로 축에 배치가 되는 이런 형태를 가진단 말이야. 물론 우리 이 문제집에도 안 나와. 근데 선생님이 준 프린트 그 수업 시간 준 거 있지? 거기다 선생님이 D오비탈 그림을 놔뒀어. 그림이 5가지 그림이 등장할 거야. 물론 이건 이제 여기에는 어쨌든 설명할 때 안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게 방향성이야. 일단 방향성이 있다는 거는 얘네들이 축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 방향성이 몇 가지가 있냐를 결정하는 것이 자기 양자수예요. 방향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렇다. 그 다음에 되게 웃기잖아. S오비탈은 모든 껍질에 다 있지. P오비탈은 2번째 껍질부터 시작해. D오비탈은 3번째 껍질부터 시작. 이렇게 오비탈이 껍질이 점점점 뒤로 갈수록 주양자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다양한 종류의 오비탈로 늘어나게 되지. 근데 늘어나게 되면서 뒤에 등장하는 오비탈일수록 방향성이 점점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지금 3개 했잖아. 양자수. 양자수가 하나가 더 있단 말이야. 마지막에 등장하는 양자수를 뭐라고 하냐면 스핀 양자수라고 불러요. MS. 옛날에 그냥 S라고 썼는데 요즘 MS라고 쓰는데 스핀 양자수. 얘는 이름도 스핀이지만 원래도 스핀, 퀀텀, A, 넘버 이렇게. 자, 앞에 주양자수는 1부터 시작했어. 부양자수랑 자기양자수는 부양자수는 주양자수의 영향을 받고 자기양자수는 부양자수의 영향을 받아. 스핀 양자수는 아무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 값이 2개밖에 없어.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스핀 양자수는 전자의 자전 방향을 결정하는 거야. 여기 전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전자가 공전도 하는데 계속 움직이는데 자기 스스로 자전도 해. 그런데 자전의 방향이 2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걸 상징적으로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상징적으로 정한 거고 예를 들어 하나가 오른쪽으로 돌고 있으면 다른 애는 어떻게 돌아? 왼쪽으로 돌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주양자수, 부양자수 이런 거 했잖아. 그러면 이제 이걸 채워보자는 거야. 주양자수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다시 말해 K 껍질, L 껍질, M 껍질이 있으면 그 껍질에 양자수들 한번 따져보자. 부양자수는 n-1이지? 0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0밖에 없지. 그러면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잖아. 근데 0이면 마이너스 붙이는 게 의미가 없잖아. 뭐 어차피 0이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부양자수가 0이면 S오비탈밖에 없어. 그리고 방향성이 0 숫자 하나 있으니까 방향이 몇 개야? 하나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이제 최대 수용 전자수라는 게 있는데 오비탈은 쉽게 말하면
상자야. 전자가 실제로 들어가는 상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큰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껍질 안에 실제로 전자가 어떻게 들어간지 우리가 확률 밀도함수로 나타낸 건데 그 확률 밀도함수로 나타낸 이 오비탈들을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하면 실제로 전자가 어디에 들어가는가를 확률로 계산한 거라고 보면 돼. 그 확률로 계산해서 실제로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다 따져주는 건데 오비탈 한 개가 수용할 수 있는 전자의 숫자는 똑같아. 두 개밖에 없어. 왜? 오비탈을 상자로 많이 표현해. 스핀 방향이 두 개잖아. 하나가 위로 화살표로 표시되는 어떤 스핀의 방향이면 같은 공간 안에 들어가서 얘네가 반발을 최소화시켜서 하려면 방향이 반대인 애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똑같이 생긴 똑같이 돈 애들은 반발을 심해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같이 존재하기 위해선 방향이 반대인 애가 위치해야 된다. 아까 스핀 양자수 얘기다 말았는데 스핀 양자수를 발견한 실험이 슈테른 게를라우 실험이라는 실험이 있어. 그래서 전자가 나올 수 있게 이 수소 원자빔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수소 원자의 빔을 쏴서 뭐 전기장을 어떻게 세팅을 해서 봤더니 전자가 지나가게 되는데 전자가 두 방향으로 스플릿 되더라는 거야. 전자가 두 방향으로 스플릿 돼서 그걸 이렇게 따져보니까 전자의 자전 방향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방향이 두 가지로 나눠져서 간다라는 걸 알게 됐대. 그래서 이걸로 스핀 양자수라는 걸 결정하게 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시험에 나와요? 아니,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거야. 이 오비탈이 하나라는 거는 상자 한 개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상자에 전자는 두 개밖에 못 들어가지.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두 개밖에 없어. 괜찮아?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 작년에도 계속 했잖아.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밖에 못 들어가. 두 개밖에 못 들어간다며. 이런 걸로 나온 거야. 그러면 최대 수용 전자수를 계산하는 식처럼 쓰는 게 있는데 그 값은 2의 n제곱이야. 주양자수가 1이지? 1의 제곱에다 2 곱한 만큼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어. 그 다음에 오비탈이 몇 개 있느냐? 오비탈 몇 개 있다 그랬어? 하나 있잖아. 오비탈의 총 개수 1인데 그것도 어떻게 결정돼? 주양자수의 제곱으로 결정돼. 그거는 이제 뒤에 걸 보면 알겠지. 두 번째 껍질 같은 경우에 주양자수가 2잖아. 그럼 부양자수는 0에서부터 n-1까지니까 0이 있고 1이 있겠지. 0이면 아까 무슨 오비탈이야? S. 1이면 무슨 오비탈이야? P지.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는 아까 어떻게 따진다 그랬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였지. 근데 어차피 S 오비탈은 0이니까 방향이 하나. 그럼 P 오비탈은 숫자가 3개 나왔지? 방향성이 3개. 이렇게 되잖아. 방향이 3개라는 건 결국 오비탈이 3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P 오비탈은 3개의 오비탈이 있는 거지. X축에 배치되는 아이, Y축에 배치되는 아이, Z축에 배치되는 아이. 이렇게 3개의 오비탈이 있는 거야. 근데 오비탈 하나가 상자 하나잖아. 그러면 P 오비탈은 상자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잖아. 상자 하나당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최대 몇 개야? 2개밖에 없어. 그래서 S 오비탈에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2개야. 그런데 P 오비탈은 상자가 3개잖아. 그럼 전자가 최대 몇 개 들어가? 6개. 그래서 최대 수용 전자수가 8이지? 2의 n제곱 맞지? 그 다음에 오비탈의 총수는 1개랑 3개니까 몇 개야? 4개. n제곱 맞지? 이렇게 나타나. 자, 세 번째 껍질의 경우에는 주양자수가 3이야. 부양자수는 0에서 n-1까지야. 0, 1, 2지.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이니까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야. 0이면 S, 1이면 P, 2면 D. 이런 애가 존재해. S 오비탈, 방위양, 자기양자수가 하나밖에 없잖아. 오비탈 하나야. P 오비탈, 자기양자수 3종류 있지? 오비탈 3개. D 오비탈은 5종류 있지? 숫자가 5개. 이렇게 들어. 그렇게 치면 상자 하나, 3개, 5개니까 각각 전자가 몇 개씩 들어가? 2개, 6개, 10개 들어가겠지? 그럼 세 번째 껍질에 총 들어가는 전자는 몇 개야? 18개. 2의 n제곱, 맞지? 그 다음 오비탈의 개수는 몇 개야? 9개, n제곱, 맞지? 갑자기 의아해졌어. 왜? 가장 바깥쪽 껍질은 전자가 몇 개까지밖에 못 들어가? 8개. 근데 세 번째 껍질에 18개. 네 번째 껍질은 또 오비탈 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전자가 더 많이 들어가겠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뭐지?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 이유는 수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보호의 원자 모형이 달라서, 오류가 있어서. 그리고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 에너지가 달라. 아까 일단 오비탈 얘기를 슬쩍 했으니까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일단 좀 봐야 돼. S 오비탈은 모든 껍질에 다 있잖아. 그러니까 S 그러면 사실 걔가 어디 있는 건지 모르지. 마치 동위원소 같은 거야.
동위원소 질량수 12짜리 13짜리 있으면 그냥 탄소가 도대체 어떤 애야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S오비탈은 모든 껍질에 다 있으니까 얘가 도대체 어느 껍질에 있는 S오비탈인지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껍질이 어디 있냐에 따라 사실 똑같은 S오비탈인데 에너지 준위가 달라. 왜냐하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에너지 준위가 다른 것처럼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오비탈과 두 번째 껍질에 있는 S오비탈의 에너지가 똑같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구별해줘야 돼. 그 표시를 어떻게 하겠어? S인데 몇 번째 껍질이냐를 앞에다 놔요. 그래서 주양자수를 앞에다 쓰고 뒤에 몇 번째 무슨 오비탈이냐를 뒤에다 써주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거야. 그 다음에 이 S인데 아까 S오비탈은 상자 하나라고 했잖아. 전자가 맥시멈 몇 개 들어가? 2개 들어갈 수 있어. 근데 S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갔어. 전자가 2개 들어가서 이 전자가 몇 개 들어가는지도 우리가 나타내 줄 수 있거든. 그건 어디다 쓰냐면 오른쪽 위에다 쓸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야? 두 번째 껍질에 있는 S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들어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만약에 3p5라고 하면 세 번째 껍질에 있는 p오비탈의 전자가 5개 들어있어. 아까 p오비탈 전자 몇 개까지 들어있을 수 있어? 6개까지 있을 수 있잖아.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표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할 거야. 전자를 집어넣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오비탈이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얘 때문이야. 얘. 비교를 어떻게 했어? 수소냐 아니냐로 비교했지.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오비탈이 개념이 있긴 있어. 오비탈 존재는 하지만 사실 오비탈의 의미가 없어. 전자 간의 반발력이 없으니까 하나만 넣잖아. 그러다 보니 오비탈이 같은 껍질에 있는 오비탈이면 에너지가 다 똑같아. 그래서 오비탈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껍질만 얘기해도 다 돼. 그런데 전자가 하나만 더 있어도 걔네들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오비탈 간의 에너지가 다 다르는 거야. 그래서 따져봤더니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오비탈 에너지가 여기야. 두 번째 껍질에 있는 S오비탈은 당연히 첫 번째 거보다 높겠지. 그런데 S 다음에 있는 P오비탈의 에너지가 조금 더 높아. 미미한 격차가 생겨. 그러면 전자가 들떠서 여기로 갔다가 떨어질 때랑 들떠서 여기로 갔다가 떨어질 때 에너지가 똑같겠어? 다를 거 아니야. 아주 조금이지만 차이가 나겠지. 그럼 선 스펙트럼이 아주 근접해 있는데 선이 여러 개 나오겠지. 2개, 뭐 더 이상 나올 수 있겠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세 번째 껍질에 있는 S오비탈 2P보다 당연히 높아요. 거기 위에 있는 3P, 3S보다 높겠지. 3D 더 높겠지. 그런데 에너지 간격, 껍질 간의 에너지 간격은 점점 어때? 위로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좁아지잖아. 좁아지는데 오비탈이 점점 많이 들어가야 돼. 그 오비탈 간의 에너지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얘네가 들어가다가 중간에 자꾸 엉키는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3D 오비탈의 전자가 에너지가 여긴데 4S는 오히려 여기가 있어. 그럼 실제로 에너지 라인을 비교했더니 누구의 에너지가 더 높아? 세 번째 껍질의 D 오비탈이 네 번째 껍질의 S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높아. 그런데 전자를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바닥 상태는 안정된 상태여야 되잖아. 안정되다는 건 에너지가 어떤 데부터 집어넣는 거야? 낮은 데부터 넣어야 되겠지. 그럼 순서대로 가면 어디부터 가야 돼? 1S에 넣고 2S에 넣고 2P에 넣고 3S에 넣고 3P에 넣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4S로 들어가는 거지. 3D를 바로 넣지 못해. 그 3D는 그 다음에 어디? 4S 넣고 나서 3D에 넣어야겠지. 그 다음에 4P. 여기 뒤에 라인은 더 복잡하겠지. 그런 식으로 전자들이 채워져 가다 보니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같은 주기 위에 가장 끝에 있는 비활성 기체는 전자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8개 가지는 패턴으로 배치가 되게 돼. 이건 실제로 나중에 해볼 거야. 배치해보면 알게 되는 건데 여튼 이렇다. 이 수소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 그래서 수소에서의 오비탈 에너지는 같은 껍질에 있는 애들은 에너지가 똑같아. 그러니까 수소에서는 오비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런데 수소가 아닌 애들, 전자가 2개만 있어도 걔네들 사이에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 에너지의 차이가 생기더라. 이거는 전자가 여러 개 있으면서 전자 간의 반발력, 또 전자가 스핀하면서 막 방향이 막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다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차이가 생기더라. 일반적으로 3P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가 이제 어디서부터 엉키는 거야? 4S, 3D부터 엉키기 시작하면서 뒤로 가면 더 복잡해져. 그런데 더 복잡해지는 것까지 다 따져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교육과정에서 그런 거까지 안 해. 우리는 어디까지밖에 안 할 거냐면 여기까지밖에 안 할 거야. 책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안 해. 선생님은 3D까지는 할 거거든. 3D랑 4P까지는 채워볼 거야. 근데 책에서는 4S까지 채우는 것까지만 하면 되고 그게 몇 번까지 채우는 거냐면
20번까지 채우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계속 수업 시간에 작년에 학원 뭐 이런 데서 다 몇 번까지 외우라 그래? 20번. 20번. 엉키는 거 안 하는 거야. 교육과정에서 엉키는 거 안 다루는 거야. 복잡해지기 때문에. 엉키는 것까지 하도 어려울 것 같아. 안 어려워. 이게 네. 순서만 알면 돼. 어떻게 채워지는지 에너지 순서만 알면 돼. 물론 뒤로 가면 복잡해지긴 하겠지. 근데 에너지 순서만 알면, 에너지 라인만 알면 우리가 충분히 다 채울 수 있어. 그냥 단순화시켜서 생각해. 그걸 정의를 내리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 함수로 나타낸 거야. 그 확률을 함수로 나타낸 거야. 그런데 우리가 확률을 함수 계산을 하지 않아. 네. 대신 우리는 그걸 모형 같은 걸 써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원자에 왜 원자가 실제로 안 보이는데 우리가 원자 모형을 이용해서 걔를 설명하잖아. 네. 그런 것처럼 오비탈도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작은 세계잖아. 실제로 확률이 어떤지를 우리가 계산하지 않을 거지만 그걸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돼. 오비탈은 결국 전자가 정말 어떻게 배치되는 거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된 값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값을 수치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미지, 그림으로 만들어서 전자를 상자에다 집어넣어 보고 어느 오비탈에 몇 개씩 들어가는지 따져보고 그래서 그 껍질에 전자가 몇 개까지 있는지 따져보고 같은 쪽에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따지고 이렇게 가는 거지. 껍질 안에 오비탈이라는 게 전자 껍질 안에 쉽게 말하면 전자 껍질 안에 있는 속껍질 개념인데 속껍질. 우리가 전자 껍질을 아예 버리질 못해. 왜냐하면 전자 껍질이 적용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그런데 전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를 설명하는 거는 사실은 오비탈이야. 그러니까 전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확률로 설명되는 거 오비탈인데 네. 보어가 제안한 이 껍질이라는 개념이 설명이 이것저것에 적용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버릴 수가 없어. 그러네. 그래서 두 개를 그냥 접합해서 같이 사용하는 거야. 이야.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 안에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S 오비탈이 있고 두 하나 번째 있고. 전자 껍질에는 ES랑 EP가 있고 세 번째 전자 껍질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껍질의 에너지 라인이 보면 여기야, 그렇잖아. 세 번째 껍질 에너지 라인이 여기라며. 세 번째가 몇 쪽이 네 번째. 근데 세 번째 껍질 에너지 라인이 여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 번째 껍질이 있지만 그 껍질에 해당하는 오비탈의 에너지 라인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네 번째 껍질 자체 우리가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주양자 수만 가지고 계산하는 에너지 라인은 이건 거야. 그런데 이런 에너지 라인도 물론 적용이 돼. 그러나 실제로 전자는 우리가 점으로 찍어서 확률로 나타내잖아. 네. 실제로 전자가 존재하는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오비탈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비탈로 이렇게 집어넣는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 전자 껍질의 에너지 라인들하고 이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오비탈은 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중간에 엉키는 게 생기는 거야. 알겠어? 둘 다 되게 추상적인 얘기야. 그러네. 여기 무슨 규칙 뭐 이런 거 써있는데 중요하지 않고 여기 스핀 뭐 이런 거 있다. 이런 거를 알아두면 돼. 그래서 개념 체크를 한번 살짝 밑에 답은 있지만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전자의 위치를 확률로 나타내는데 이걸 뭐라고 불러? 이거 오비탈인 거지. 정의는 이거야. 거기서 있는 파란색 이런 그림 같은 게 오비탈이야. 그런 게 오비탈이야. S 오비탈은 구형으로 되어 있는 파란 이렇게 축에다가 이렇게 그린 거야. 점 찍어놓고 막 그림 그려놨잖아. 그런 게 오비탈이야. 근데 사실 이미지로 만든 것뿐이야. 그것도 존재할 확률이 90% 이상인 90%인데 경계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경계면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미징한 거야. 이미징. 정말 그런지는 그러면 그 S 오비탈이라고 하면 그 구형 안에 전자가 쭉 존재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이 쭉 존재할 확률이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 네. 움직여도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데는 항상 전자가 그 정도 많이 존재하는 거지. 그 다음에 주양자 수가 2인 껍질 아까 L 껍질이었고 네. S 오비탈 모형이 구형이었고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이거는 구형의 형태를 띠는 오비탈이니까 무슨 오비탈이냐면 S. 정답 밑에 있어. 그 다음에 1S, 2S. S 오비탈이 똑같이 S지만 첫 번째 껍질보다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가 높은 것처럼 1S 오비탈보다 2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높아요. 그 다음에 아까 P 오비탈 모양을 뭐라고 불러? 아령형이라고 불러. 모양 사실 이렇게 아령이라는 개념이 좀 웃기기는 풍선을 그냥 그렇게 놓은 것 같지만 여하튼 그 다음에 L 전자 껍질부터 두 번째 껍질부터 그 다음에 L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P 오비탈. P 오비탈은 방향이 3개였잖아. 그게 오비탈 자체의 개수인 거야. 3개 있어요. 그다음에 X축으로 배치되는 하나, Y축으로 배치되는 하나, Z축으로 배치되는 하나. 이 세 가지가 있어.
M 전자껍질은 KLM이잖아. 네. 주형 자수가 3이잖아. 그러면 아까 오비탈은 총 몇 개냐를 n제곱으로 결정한다 그랬지. 그렇죠. 그럼 몇 개 있어? 9개. 얘는 3s 오비탈, 3p 오비탈이 몇 개? 3개. 3d 오비탈이 5개. 그럼 나중에 4f 나올 거거든? f 오비탈은 방향성이 몇 개겠어? 16개. 응? 아예 1, 3, 5. 그 다음에 뭐야? 7 7개. f 오비탈은 7개의 방향성을 하죠. 완전 많네. 근데 그걸 이미지로 그리기 되게 복잡해서 그 다음부터 그림 잘 안 그려. D 정도까지는 어떻게 좀 해보는데 F 그림을 잘 찾으면 구글 어딘가에 F 오비탈의 이미지화 해놓은 그림이 있을 수 있어. 되게 복잡해. 그리고 잘 안 나와. 그다음에 찾아본다. 그다음에 양자수 중에서 오비탈의 에너지와 크기를 결정하는 거 무슨 양자수야? 에너지 계산, 오비탈 에너지 계산하는 거랑 관련된 거 주 양자수야. 그럼 주양자수 양자수 하나로 저런 모든 게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 양자수라는 게 대체 어떤? 아까 얘기했잖아. 양자화되어 있는 불연속적인 아이들을 설명하기 위한 네. 숫자. 만든 숫자야, 만든 숫자. 와 끔찍하게 생겼다. 이상해요. 봐봐, 저거. 뭐 있어? 징그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이 불가능하다니까. 저거 어떻게 났어요? 그 다음에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어떤 오비탈이냐를 결정하는 거 아까 뭐로 결정됐어? 양자수. 양자수. 부양자수로 결정됐고. 그리고 오비탈이 어떤 방향으로 존재, 이 방향성 존재하는 거는 자기양자수로 결정. 혹시 전자껍질은 몇 개 있어? 다 무한대 있다 그랬죠. 그렇죠. 무한대죠. 오비탈도 무한대 있어. 네. 그런데 전자가 어디까지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거야. 아. 여기 헬륨이잖아. 얘도 EP도 있고 ES도 있어. 그리고 헬륨 전자가 몇 개야? 2개요. 2개잖아. 너희 아까 기억나지? 수소냐 아니냐로 구별하는 거야. 네. 수소면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오비탈의 에너지가 똑같아. 수소는 껍질이 중요하잖아. 그렇죠. 거기에 같은 껍질이면 오비탈의 에너지가 똑같아. 맞았어. 그런데 수소가 아닌 나머지는 오비탈마다 에너지가 다 달라. 네. 그러니까 EP랑 ES의 오비탈의 에너지가 같을 수가 없잖아. 헬륨이니까. 그렇죠. 그건 누가 더 큰 거야? S보다는 P가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다음에 수소 그럼 만약에 수소 원자라 나왔으면 같다라고. 같은 거지. 수소 원자면 같은 거. 그다음에 오비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OX 표시하라 그랬는데 K 껍질이 N이 1이잖아. 네. 그럼 무슨 오비탈밖에 없어? SS. S밖에 없지? 틀려요. 왜 따라해? L이 0이니까. 네. 그다음에 P 오비탈 방향성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앞에 써 있는 숫자가 주양자수잖아. ES의 주양자수는 2가 되겠지. 그다음에 3D의 부양자수 물어봤는데 너희 부양자수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 부양자수가 0이냐 1이냐 2냐 해서 S냐 P냐 D냐가 결정되잖아. 그럼 3D는 부양자수가 2여야 되겠지. 틀렸지. 병유수가 뭐였지? L 값. L 값이요? L 값이 오비탈의 종류를 결정해. L 값이 5분의 중요했죠. 여기서 주양자수가 3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에 수소 원자에서 ES와 이제 수소잖아. 수소. 그러면 같은 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같아요. 그 다음에 EPX랑 EPY. 자, 이거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P 오비탈인데 EPX는 X축에 배치된 거고 네. EPY는 Y축에 배치된 거야. 그런데 EPX, EPY는 방향은 달라. 그런데 똑같이 두 번째 껍질에 있는 P 오비탈이잖아. 그럼 그쵸. 걔네들 사이의 에너지는 같다. 같아. 분명히 방향성은 달라. 그러나 이 두 번째 껍질에 있는 P 오비탈이니까 걔네들끼리의 에너지는 같아. 그래서 여기 에너지는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르지. EPX랑 3PY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세 번째 껍질 거랑 두 번째 껍질 거 에너지 같을 수가 없지. 어쨌든 같은 전자 껍질 오비탈이 같은 전자 껍질에 같은 종류의 오비탈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같아. 그다음에 오비탈은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모든 곳을 표현한 게 아니라 90% 기준이 90%였지. 다전자 원자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 수에 따라 결정돼? 만들어가면 일단 틀려요. 저하겠어. 주양자 수에서만 결정되는 거는 수소지. 수소 원자. 수소가 아닌 애들은 오비탈의 종류와 주양자 수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주양자 수가 작아도 네. 오비탈의 종류가 뒤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대표적으로 어디가 뒤집혔어? 4S랑 3D가 뒤집혀 있었잖아. 네. 네, 그렇다. 아니다. 그치.
양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주양자수가 0일 수 없어요. 1부터 시작이고 네.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n이면 부양자수는 n-1 그런데 0부터잖아. 네. 그럼 n-1까지 있어. 그럼 개수는 몇 개야? n개지 n개. 아 그러네. 맞아? 왜냐면 0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부양자수가 L일 때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인데 중간에 0 있잖아. 세 개. 그럼 2의 개가 존재할 수는 없고 2L 플러스 1개가 존재하겠지. 아 그러네. 그 다음에 스핀 양자수는 우리 몇으로 했어?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정수값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는 부양자수보다 자기양자수는 ML이잖아. 네. 부양자수보다 클 수가 없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잖아. 최대가 부양자수까지 가는 거고 더 큰 값을 가질 수는 없어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아까 부양자수였지. 그 다음에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몇 번째 껍질이냐를 나타내는 건 주양자수였어.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는 뭐밖에 안 나와. 주양자수가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나온단 말이야. 나머지 양자수는 결국은 오비탈 얘기할 때 등장하는 거야. 양자수라는 수치가 연속적이지 않은 걸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수치고 그걸 이용해서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는지에 대한 연관성을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의 확률부터 계산 안 할 거기 때문에 정의를 알고 있으면 되고 개념을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면 돼.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자가 정말 어디에 들어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너네한테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하라고 하지 않아. 우리는 전자를 어떻게 배치하느냐를 따지면 돼. 그리고 오비탈 하나가 상자 하나라고 생각하면 상자에 전자를 넣을 때 반발을 최대한 안 하게 넣어야 되잖아. 당연히 스핀을 다르게 하는 애를 넣어야 반발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알고 있으면 어려울 게 없어. 기본적인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그래서 전자를 채운단 말이야. 전자를 채우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세 가지. 이 세 가지 규칙에 맞춰서 전자를 채울 거야. 근데 일단 첫 번째 규칙은 너무 쉬워. 안정되게 에너지 낮은 데부터 차곡차곡 가는 거야. 차곡차곡 채운데에서 싸움 원리라고 불러. 싸움 아니고 싸움. 독일어가 좀 유명해. 아우프바우 원리 이렇게 얘기해. 영어로는 뭐 빌딩업 이렇게 쓰더라고. 순서대로 채우는 거야. 에너지 낮은 데부터. 그러면 어디부터 채워야 돼? 누가 에너지가 제일 모든 전자 껍질에 모든 원소에 다 들어있는 모든 껍질에 다 들어있는 오비탈 1s부터 채우면 되는 거야. 1s 채우면 그 다음에 이제 1s를 다 채웠어. 그럼 그 다음에 2s 다 채웠어. 2s 2p 그 다음에 3s 3p 그 다음에 4s가 에너지가 더 낮으니까 4s 채우고 그 다음에 3d로 넘어가. 그 에너지 순서 있잖아.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1s밖에 못 채우잖아. 1s인데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 그냥 첫 번째 껍질을 채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근데 오비탈로 가면 kop질 개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그래서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거기에 순차적으로 전자를 채워나간다.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파울리 베타 원리인데 이 파울리라는 과학자 되게 유명한데 이 사람이 실험을 되게 못했대. 네요. 선생님도 실험을 잘 못해. 실험 똥손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되게 정밀한 기계를 사용할 거 아니야. 실험 기계 이 사람이 건드리면 다 고장나. 그래서 너무 실험 기계가 고장나는 것을 파울리 효과 뭐 이렇게 불렀다 그래.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이건 이제 과학사의 약간 뒷얘기처럼 이렇게 있는 건데 독일의 어떤 대학교에서 되게 고가의 장비가 갑자기 고장이 난 거야. 근데 원인을 몰라. 이게 고장날 일이 없는데 고장이 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파울리가 학회가 있어서 기차를 타고 요 주변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 그때 고장이 났다. 파울리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다. 이런 뭐지 전설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런 전자 배치를 하는데 기본 원리 두 번째 원리를 제안해. 이 맞아.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채워져? 2개. 그런데 그 2개가 가능한 이유가 뭐야? 스핀 방향이 달라서. 두 가지라서. 그래서 그 다른 스핀 방향이 하나씩 들어가야지 채워진다. 그쵸. 그런데 파울리의 원리, 이 베타 원리라 그래. 네. 베타적이다 이런 뜻이야. 베타적이니 그러니까 알파 베타의 베타가 아니야.
그 내가 애들한테 막 전에 이거를 막 논술형을 쓰라고 했더니 파울리의 베타 원리 이렇게 해서 다 틀리겠거든. 알파 베타의 베타가 아니라 아이구나요. 베타적이다라는 때 베타야. 서로가 반대되는 애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저거 왜? 자, 이 중요한 거 뭐냐면 다른 원리는 틀릴 수 있어. 싸움 원리 틀릴 수 있어. 왜냐하면 전자가 에너지 받으면 뭐 할 수 있어? 들뜰 수 있잖아. 그 들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돼. 네. 그 밑에 다른 규칙, 훈트 규칙이라는 거 나오거든? 네. 이것도 어긋나면 암호가 들뜬 상태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어긋나는 거는 아예 존재를 할 수 없어. 다시 말해 전자가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는 거 불가능. 있을 수 없어. 그 다음에 전자가 동일한 스핀 두 개가 들어가는 거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있으면 반발이 심해서 그 안에 존재를 못해. 아, 그래서 아예 불가능한 상태다. 네.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스핀 방향이 다른 애가 두 개 들어가야 돼. 절대로 세 개가 들어갈 수 없다. 두 개 이상 못 들어간다.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거야.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쓰느냐의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어요? 없을 것 차이가 같아요. 없어.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을 어떤 걸 먼저 써도 상관없어. 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징적으로 두 개의 스핀 방향이 다르다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위쪽 화살표를 보통 먼저 쓰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네. 아래쪽 화살표를 먼저 그려도 상관없어. 대신 다른 걸 반대로 그려주면 돼. 네. 요걸 기억하면 되고 네. 여기에 파울리 베타 원리에 따르면 뭐 네 가지 양자수가 다 똑같은 아이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결국은 스핀 양자수까지 같은 애들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이야. 뭐 그러니까 같은 스핀 방향을 가진 애가 존재할 수 없다. 아, 요거 같은 껍질 같은 오비탈 안에 같은 스핀 방향을 가진 애가 있을 수 없다. 뭐 이걸 알아두면 되고 네. 마지막으로 훈트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S 오비탈은 아무 상관이 없어. 네. S 오비탈 한 칸이니까. 네. 그런데 P부터 문제가 돼. P 오비탈은 오비탈이 방향이 세 개라서 우리가 상자를 표현하면 똑같은 에너지를 가진 세 개의 상자를 표현할 거거든. 네. 근데 여기다가 내가 전자를 세 개를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네. 전자를 세 개를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 네.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 네.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 아 세 개 넣으라 그랬지? 연락 와야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겠지. 그렇죠.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겠지.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훈트 규칙은 균형을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칙이야. 네. 그러면 너희들 1번, 2번, 3번, 4번 중에 균형이 제일 잘 맞는 건 몇 번이야? 2번. 2번이요? 1번? 1번인가? 1, 2번이 균형이 잘 맞는 거야. 스핀에 한 칸에 하나 들어있을 때는 스핀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그 옆에 옆칸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 옆칸에 있는 아이의 스핀 방향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 네. 그런데 세 개가 똑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잖아. 그게 균형이 맞는 거야. 상대적으로 이렇게 3번이나 4번처럼 세 개를 채웠는데 비어있는 칸 이렇게 있으면 균형이 안 맞는 거라고. 아. 그 다음에 그 균형을 순차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일단 한 개씩 순서대로 집어넣는 게 네. 기본이야. 그렇죠. 하나씩 채우는 하나씩 순서. 그래서 여기처럼 탄소의 전자 배치 6개 중에 지금 이 p 오비탈에 2개를 넣을 거거든. 네. 그럼 2개를 넣을 때 물론 위에 것처럼 넣을 수도 있겠지만 네. 위에 것처럼 넣지 않고 홀전자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먼저 집어넣어. 홀전자가- 한 개 있는 거. 두 번째 게 맞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게 맞아. 하나씩, 아니, 그러니까 뭐 두 번째 게 훈트의 규칙이 맞지. 하나씩 넣고 나서 쌍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일단 홀전자가 많아지게 배치하는 게 우선이다. 요걸 알고 있으면 돼. 네. 근데 S오비탈 같은 애는 아무 상관없어. S오비탈 같은 애는 아무 상관없고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는 방향이 여러 개인 오비탈에 전자를 채울 때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P오비탈에 전자를 내가 순서대로 채울 때 네. D오비탈에 채울 때 네. 이럴 때 일단 하나씩 먼저 넣은 다음에 남으면 쌍을 만들어주는 요렇게 채운다. 이 세 가지 원칙에 맞춰서 전자를 배치하면 돼. 오케이. 이 세 가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잖아. 그렇죠. 파울리 베타 원리에 어긋나면 존재할 수 없어. 파울리 베타월리. 파울리 베타월리가 금붕어가? 스핀 방향이 다른 애가 아, 존재해야 되는 네. 거잖아. 스핀 방향이 똑같은 애 같이 들어가지 못해. 또는 네. 세 개가 들어가지 못해. 네. 그런데 훈트 규칙이나 싸움 원리는 네. 안 맞을 수 있어. 근데 그 안 맞는 것들은 다 무슨 상태냐면 들뜬 상태야. 아 그쵸. 안 맞은 애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다 들뜬 상태야. 약간 아. 그래서 요 세 개의 규칙 있잖아. 싸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훈트 규칙에 맞게 딱 배치를 하는 게 바닥 상태의 배치인 거야. 그치. 요거에 어긋나면 파울리 베타 원리에 어긋나면 존재할 수 없고 네.
싸움 원리나 훈투 규칙이 어긋나면 들뜬 상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